저는 지금 뻔뻔한 남편으로 인해 20년 전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그지없는 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곧장 작은 회사의 경리를 취업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 해외에 나가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대략 없어서 못할 정도였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옷을 만들어 수출하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 지인이라며 양말 공장을 한다는 한 사장님이 찾아오더군요. 영월 공장 사장님 옆엔 고작해어 제 또래 정도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안 듣고 싶어도 나누는 대학은 모두 들리더군요. 야왈 공장 사장님은 안에 드시는 분이 사거리 건물 1층에서 크게 옷가게를 한다며 거기에 옷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데리고 온 젊은 남자를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들 되는 남자가 물건을 받으러 올 거라며 인사를 시켜주셨죠. 저희 사장님은 국내에 마땅한 유통할로가 없어 아쉬워둔 차에 좋은 제안을 해준 지인이 고마웠는지 양말을 함께 해외에 팔아주겠다며 서로 상부상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참 온정이 오고 가더군요. 그 뒤로 그렇게 달에 한두 번 젊은 남자는 양말을 들고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게 됐고 간혹 눈이 마주치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저와 그는 동시에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은 영수증과 씨름하던 종이 위로 양말 한 켤레가 쓱 내밀고 들어오더군요. 깜짝 놀란 마음에 휙 고개를 돌아보니 그가 부끄러운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었어요. 양말 한 켤레, 그게 뭐라고 내심 미소가 따라가지 않더군요. 늘 묵묵히 물건에 익어지며 땡볕에도 군말 한마디 없던 그가 눈에 들었던 저는 오기만을 기다려 끝에 양말에 대한 단단한 대화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꺼내게 됐고 그렇게 우리는 묘한 계류의 썸을 타게 됐어요. 그는 우리 사무실에 올 때마다 일을 마치고 늘 제자리 주변에 맴돌다가 주사음주 섬 주머니에 챙겨온 양말 한 켤레를 출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맘때면 오겠다 싶어 단장을 하고 출근하긴 며칠을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고 오늘도 안 오나 보다 실망을 안고 퇴근을 했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그가 오더군요. 하지만 어딘가 멀끔한 게 평소에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퇴근을 하러 들었던 가방을 몰래 내려두며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곧장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저에게 핑크비디 감도는 장미가 가득한 꽃다발을 내밀며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더군요. 그가 발길을 끊는 요 며칠 내내 그를 생각했던 터라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의 고백을 받아줬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건강에 좋지 않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가업인 양말 공장을 이어받고자 하였어요. 단지 아버지의 부탁만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게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매일매일 그의 매력에 매료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는 3년간 연애를 이어가게 됐고 그 사이인 날로 병세가 악화되던 그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가옥을 오롯하게 혼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슬플 새 없이 공장 일에 이어가야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니 안쓰럽게 그지 어떻군요. 공장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컸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말에 안 파는 곳이 없을 정도였고 10명 중 8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양말을 신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연애를 이어지는 고된 야근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가끔 제가 야식을 만들어 공장에 찾아가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데이트도 하지 못한 채 고작 밥 먹을 때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미안했는지 제가 올 때마다 매번 퇴근하고 쉬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늘어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나이도 어린데 회사 다니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건 없는지 묻더군요. 진지한 그의 표정이 웃긴 나머지 놀리고 싶은 마음에 오빠 부인이라고 말하자 당황한 줄만 알았던 그의 얼굴이 근래 보았던 중 가장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는 주머니에서 언제부터 들고 다녔는지 알 수 없는 반지를 하나 꺼내 제 손에 끼워주며 저에게 처분을 하더군요.
공장에도 바빠지기 전에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그때만 해도 고작 23-4시던 저를 보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으로 제 옆에 앉혀두려는 게 욕심은 아닐까 싶어 선뜻 청혼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이며 더 심초사했던 마음을 늘어두더군요. 저 또한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터라 집만큼은 그가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면 지금처럼 어렵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그저 하나는 확실한 장점이었죠.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승낙한 청혼은 저희를 결혼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그렇게 처음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작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밥 걱정 없는 수준의 경제력과 무난한 성격을 지닌 두 부모님으로 평범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처음 가본 예배시댁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보통 집은 아니었어요. 양말 공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터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시댁은 제 예상보다 더 부유했던 거였어요. 다들 뭐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김치냉장고가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꽃무늬가 자수처럼 놓인 김치냉장고 한 대씩 집에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 대도 아니고 2대나 들인 주방에는 밖에서도 작은 문이 탁탁 열리는 양문형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커다란 식당에 들어갈 만큼 살면서 처음 본 낡은 주방이었어요. 그저 그때는 어린 탓에 큰 가전 하나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보니 주방에 있는 식기도제에다 크리스탈로 거꾸로 카라가 몇십만 원을 호가에 담다 깨질까 싶어 조마조마하게 되더군요. 이 밖에도 집이 어찌나 큰지. 여기서 고작해야 시부모님과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식구가 살았다 하기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큰 평소였어요. 그 안에 자리 잡은 예비 시어머니와 그의 누나인 예비 시노이를 보고 있지 않이 집 때문인지 아니면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거몰한 층을 소유할 만큼 장사 수완이 좋은지 재력에 출중했고 거머리 층을 통으로 옷가게를 쓸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신부인 시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의 옷가게를 전부 관리하고 있다며 마치 자기 것을 넘보지 말라는 듯 으르렁이를 벌이는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린 나이지만 결혼에 결정한 만큼 남편 내조에 신경 쓰라는 말곤 크게 하지는 말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양가의 큰 반대나 위기 없이 결혼하게 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나고서야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곁을 메꿔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결혼 생활에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재빨리 병원으로 이동해 봉합수술을 하게 되며 간신히 손가락을 이어 붙일 수 있었어요. 다만 신경이 자리에 이어지지 않은 터라 손가락이 붙어만 있지 기존처럼 제 기능을 쓰지 못하더군요. 저는 놀란 글의 다독임이며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소리를 쳤다. 내가 너한테 뭐 큰 걸 바라던 그저 바깥이라는 네 남편 내조 안에 차라라고 했더니 마누라 되는 사람이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일하는 사람 정신을 팔리게 해? 죄송해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화살이 저에게 꽂힐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제가 한 잘못도 아닌데 죄송하다면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엄마, 어린 얼케가 뭘 알아서 내조를 해. 엄마도 참 바랄걸, 바래? 너 회사 그만두고 너도 남편 따라 공장 일에 돕든 집안일을 하든 내조에 신경 쓰도록 해. 어차피 회사 나가봐야 남의 돈이나 벌어지는 게네. 남편보다 귀하던 이번 참에 내 남편이 내 목숨 줄이다 생각하고 회사 관두고 들어와 앉아 얽힌 좋겠다. 어느 시어머니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해. 다들 자기 아들 아까워서 맞벌이 시키려고 하지? 얼른 알겠다고 해. 엄마, 기다리시잖아. 갑작스런 시어머니 호통에 아니 벙벙한 좌중에 한마디씩 거두는 시누이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아무리 남의 주머니 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니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일은 아니지만 제가 당장에 그만두면 제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 제가 더 남편들 보는데 신경 쓸게요. 그러니 마음 푸세요. 아니, 올케. 지금 올케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 그거 다 노비 근성이야. 왜 올케가 하는 일을 올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가 하던 일이면 그래, 나도 하겠다. 오지랖 그만 버리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다 내 동생 손가락에 나만 하질 않겠어. 그치. 엄마 2번 말 안 한다. 당장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신경 써라. 완강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 쫓겨나게 됐죠?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는 이번 남편의 사고를 전하며 그 이후로 며느리가 더 이상 회사 출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딱 잘라 상황을 전했고,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사장님 덕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결국 저는 생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남편 내조를 위해 집에 붙박이장이 됐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게 영 어색하고 심심한 탓에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일이라도 도와볼까 싶어 나가봤지만 대략 제가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더 커다란 민폐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나이 25세 전업주부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번 참에 몸을 만들어 임신하기 권유하셨고, 그 뜻이 정말 하늘에 당한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정말이지, 이상하게도 마치 시어머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첫째가 태어날 무렵 탄생과 함께 집안에는 시누이 결혼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들렸어요. 저에게는 유독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어찌나 얄빈께 말을 얻는지. 정말 이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100번이고 공감됐지 뭐예요. 거기다 성격은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명절이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를 무슨 종처럼 물이라 드는데 손에 사람이라 달려들지도 못한 채의 꽃 다물고 이것저것 해내오면 맛이 있네, 겁내부터 싱겁네, 짜네 하면서 먹는 님, 말하는 님 입이 쉴 틈을 주질 않고 쏘아대는데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신우지만 보고 있자면 저걸 누가 데려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호가 결혼을 한다네요. 어찌나 꽃이던지 저의 소망은 단 하나. 제발 시집가서 딱지 같은 신호를 만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곧 태어난 손주와 딸의 결혼 소식에 입이 귀에 걸린 듯한 환한 미소를 비추며 싱글벙글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후 시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고, 얄미운 시누이 하나 떠난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선사했어요. 첫 아이의 돌잔치가 열리기를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떨어질 듯 쾅쾅 울리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눈물을 훌쩍이며 울상인 신호가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먹기도 전에 시누이는 트렁크를 끌고 저희 집에 들어와 저는 거실에 앉아 마음 놓고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휴지 한 통을 다 쓰고서야 시누이가 울음을 멈추더군요. 올케, 나 이혼했어.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신호가 이혼이라니. 그것도 이미 이혼을 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저는 꼬칠꼬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억울한지 울부를 섞어 말을 쏟아냈어요. 아니, 싸울 때마다 이혼하면 이 세상이 붙어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 안 그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한 걸 가지고 이혼 서류까지 다 적어온 거 있지. 그럼 뭐. 내가 쫄쫄 알고 그래서 홧김에 나도 써서 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제출하고 오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들어보자 하니 시누이의 그놈의 성질머리 어디 도망 안 갔더군요. 연애 시절 내숭으로 간신히 속였던 시누이의 고약한 성질머리는요.
결혼에 가자마자 들통이 났고 결혼을 하고 난 뒤로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한 결혼 생활에 이었거든요. 참다 못한 고모부가 어김없이 시누이의 이혼하자는 소리를 넙죽 받아들고는 이혼까지 하기에 이런 것이었죠. 차마 친정으로 곧장 가자 하니 시어머님 노여움이 걱정되었던 시누이는 남동생네 집인 저희 집으로 PC에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빼가라는 고모부의 연락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호령을 내며 시누이를 저희 집에서 낚아채 잡아가셨고, 그렇게 결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혼한 시누이는 다시금 시어머니가 두루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도 그런 딸이 부끄러웠는지 첫아이 돌잔치에 얼굴도 띄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넙죽 엎드려 한동안 숨죽인 채 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금 시어머니 옷가게에 나가 일을 도우며 시어머니 밑에서 밥벌이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시누이의 이혼도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 둘째 일은 지나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는 내 식구가 되어 소소하지만 단란한 일상을 보내며 어느새 첫아이와 둘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버렸고,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라면 정정할 줄만 알았던 시어머님은 많이 쇠약해져 상가의 1층 전부를 사용하던 옷가게는 규모를 대폭 들여 절반은 상가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 절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딸의 밥벌이라도 해라 하는 마음으로 시누이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양말 공장은 옛날 같지 않게 됐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더 싼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남편의 양말 가게도 크게 휘청거리고 말았어요. 하나 둘 직원들의 정리를 하고 덩그러니 남편만 홀로 남아 공장을 지키는 모습에 저도 두 팔을 걷고 나와 남편을 돕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며 공장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썼고,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100원짜리 양말을 막기 위해서는 묘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고급 양말로 제품 제작 라인을 바꾸게 됐고, 시장에서도 저희의 방도가 맞아들었는지 남편의 양말 공장도 차츰차츰 예전 모습으로 되찾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로 저희 부부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더 애틋해졌는지 공장의 자리를 잡자마자 저에게 자기의 신용카드 하나를 지어주면서 앞으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하며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살라며 제 손을 잡은 후 논시호를 부려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도와 집안을 지켰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성취감으로 인해 뿌듯하고 기쁘기 그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죠.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밥벌이와 리스트라도 하라는 존중을 주는 옷가게가 영 시원치 않았는지 시누이는 긴 양말로 잘나가는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냐고 묻더군요.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던 시누이가 찾아와서 제 물건을 옷가게에 납품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남자라 이처럼 큰 가문을 이어받았느냐고 물었더군요. 자기는 간극해야 다 망가질 옷가게, 그것도 반쪽짜리인데 남편에게 외면해 너무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겠죠. 결국 누나가 자신의 장치를 당할 재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없던 남편은 필요한 만큼 물건을 떼가라고 했고, 이제 제 뜻으로 이런 시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공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누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말을 싸들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럼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고 남편에게 문자. 남편은 말끝을 흐리더니 뭐 누나가 떼먹기로 하겠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안 봐도 뻔하죠. 그 먹먹하고 답답스러운 남편이 누나한테 야물게 돈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만무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날 시누이 옷가게 무턱대고 들이닥쳐 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아무 기척이 없기에 시누이가 어디에 있나 한참을 찾아보니 시누이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른 채였어요.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숨을 쉬고 누구에게 이렇게 교태를 부리나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자
신우이 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신우이에게 눈짓을 주자 신우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신우이는 황급히 낯선 남자를 가게에서 등 떠밀어내 보냈어요.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신우이가 홀딱 빠진 신우이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분명했죠. 생각해보면 신우이도 결혼 아닌 결혼을 끝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니 이상할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우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을 묻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물건 가져가시고 대금 결제 안 하셨다고 하던데 그걸 언제 결제할 거예요? 옳게.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이 아침부터 여기로 온 거야? 아니, 그건 몇 푼이나 한다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급급하게 굴어. 형님, 공사는 정확히 구분해야죠. 일은 일이잖아요. 물건을 가져가시면 돈을 내야죠. 형님도 옷 만져 데리고 가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그렇게 기약 없이 굴면 옷 줄 수 있겠어요? 옳게. 요새 종필이가 생합이 안 가져다줘. 벌만큼 벌어본 사람이 계속 돈돈거리면 붙은 돈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누가 그런 푼돈 떼먹는다고 사람을 무슨 파렴치 안으로 몰아? 그리고 돈을 줘도 내가 내 동생한테 줘야지. 올케한테 조긴 왜죠? 올케야말로 공사는 구분하자. 월캡 맞춰 거리도 못했는데? 옷 안 살 거면 이만 가줄래? 어쩌나. 뻔뻔한지. 돈 얘기는 쏙 빼먹고 저를 내쫓는 신우이를 보며 역시 사람 어디 안 가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려는 제 뒤통수에 대고 남편의 지난번에 말한 거 이번 주까지 꼭 답 달라고 전해달라며 알 수 없는 말은 안 그쳤어요. 저는 집에서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며 신우이가 전해달라는 말을 전하며 무슨 말이냐 묻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해줬어요. 누나가 사업하다가 알게 된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우리 양말 해외로 팔아보자고. 그러더라. 요즘 또 케이팝이나 뭐냐 하면서 한류일풍이라는 뭘 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본다고만 했지 뭐. 갑자기 어떤 거래처인데? 형님이 그런 거래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아휴, 나야 모르지. 그리고 뭐? 누나도. 옷가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모를 건 또 뭐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아주 좋은 제안이었지만 제안의 출처가 신우이라는 점 그것만큼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었죠. 하지만 영 역신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에 되긴 해도 남편 공장의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 큰돈을 벌었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신우이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얼마 후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당장 오늘 밤에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다며 짐을 싸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도 중요하니 저는 군말 없이 남촌에 짐을 싸던 채 기다렸어요. 남편은 오더니 급히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황급히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지난번에 누나가 말한 거래처 만나러 신우이와 함께 지금 베트남에 와 있다며 급하게 결정되어 아무 언질도 하지 못한 채 왔다며 연락이 왔어요. 시른이가 함께 갔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신우이가 사업에 껴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며칠 후 새까맣게 타서 피곤한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신이와 함께 종종 출장을 가게 됐고 그럴 때면 저는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는 저와 남편을 별로 앉혀두고는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베트남에 갈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기가 베트남에 이민을 가서 자리를 잡고 있겠다며 돌연 이민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을 위해 이민까지 가겠다는 신우이를 보니 뭐가 되고 있긴 되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신우이는 사후 확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돈만으로는 어렵겠냐며 어차피 자기가 이민 가면 엄마만 혼자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올케네로 들어가고 시댁을 팔아서 사업자금에 보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호시탐탐 집을 노릴 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략 날로 노파만 주더니 20억을 호크하는 한몫 든든한 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신우이가 탐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마치 제 집인 양집을 팔겠다며 이제 와서 합과 이웃은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요? 저는 남편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모모한 사람이 되었냐며 타박도 하고 회의도 해봤지만 뭐예요? 시욱이라던 사람처럼 남편은 제 말에 듣지도 않은 채 진눈의 옆에 찰싹 붙어서 제 속도 바르고 시인낙낙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듯 했어요. 평소 남편과 신우이의 오해가 나쁘다고 할 순 없었지만 워낙 둘의 성향이 달랐던 탓에 두 남매가 합심해 머리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영 낯설었어요.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게 영 찝찝했죠. 저는 남편에게 절대 합가는 못한다고 못 박아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서 양말 공장이라도 물려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은혜도 모르냐면서 누나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냐며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이제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겠냐며 그간 보지 못했던 효자의 면모를 들이대더군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반박을 했어요. 형님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머니 곁에 있는 거예요? 지 성격에 못 이겨 이혼하고 갈 곳 없어서 어머님이 걷어주신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리고 양말 공장도 그래 다 망해갈 때 직원들도 없이 당신이 옆에서 밤새워가며 공장에 일으킨 건 나야? 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시아버님이 주신 가업이니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책임을 졌다고. 근데 형님은 뭐 했어? 우리 공장 문단에 만회할 때 들여다는 봤어. 자기 목인 옷가게에 손댈까 싶어 어머님 옆에서 얼마나 알랑거렸어. 그래서 자기도 그때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며.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조금 못 사는 남매가 된 건데 아휴됐다. 대학도 안 나온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남편도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어요. 허파에 무슨 바람이 가득 찼는지 제가 또박또박 반박하자 말문이 막혔는지 제 핫벌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까놓고 보면 고졸이거든요. 저보다 나은 거라고는 그저 대학교 정문이나 몇 번 더 밟아봤다 뿐이지. 결국 졸업도 못했으니 지나저나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게 무슨 흠이라고? 아니, 무슨 요새라고. 이렇게 투카시 같은 말만 남긴 채 피신을 해버리다니. 지금껏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 반면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부 사이의 대화는 늘 있었지만 지저귀는 아침 새처럼 끊임없이 이어지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서로 대화가 잘 맞고 무엇보다 남편인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불도저처럼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면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저를 낮추고 업신여기는 것도 정말이지 낯설게 그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인해 당분간 누나가 있는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긴 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면 끊기 일쑤였어요. 보통 연락이 닿지 않은 남편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처음 겪는 부모 갈등에 집 안팎으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남편을 붙잡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이 걱정하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라고 문자를 남겼고 그러자 남편은 딱 한 단어만 보내더군요. 출장. 그 문자를 보자마자 눈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출장을 가다니 대체 이 남자는 지금 뭐에 미쳐버린 걸까요? 대체 얼마 전까지 한 이불에서 같이 살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저는 대책을 잘난 출장 어디로 가나 싶어 급히 서랍장 깊숙이 모셔둔 여권까지 챙겨 몰래 차를 끌고 시대 앞에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붉은색 립스틱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민망할 정도로 짧은 원피스를 차려입은 신우가 나오더군요.
어차피 시누이도 곧장 출장을 갈 테니 시누이를 쫓으면 남편을 보겠다 싶어 몰래 시누이가 탄 택시 뒤를 쫓았어요. 저는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가겠다 싶어 혹시 몰라 내비게이션도 찍어뒀죠. 하지만 시누이가 탄 택시는 점점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만 같았어요. 몇 번이나 오르고 내리더니 커다란 강과 호수가 넓게 펼쳐진 도로 옆 모텔촌으로 택시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누이의 사생활에 놀란 나머지 급히 차를 돌려나가려는데 그 앞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저희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저는 재빨리 시동을 끄고 차 안에 몸으로 온 채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그들의 촬영하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체 벌건대 낮에 혈연인 누나와 남동생이 이 깊숙한 도심 외곽까지 나와서 그것도 모텔에서 만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된 망상에까지 접어들었고 당장에 몸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뛰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억지로 몸을 차 시트에 붙이고 바라볼 곳을 찾았어요. 수밖에 없었어요. 둘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하하호호거리며 서로의 옷가지를 정해줬어요. 어찌나 다정하든지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둘이 부부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옆으로 은색 세단한 내가 휙 지나가더니 두 남매 앞에 멈춰 서더군요. 그 안에는 어디서 본 듯한 물에 젖은 족제비 같은 남자 하나와 딱 봐도 많이 먹어야 30 중반이나 먹었을 법한 젊은 여자 하나가 내리더니 둘은 터벅터벅 제 남편과 시누이에게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서야 각자의 연인을 만나는 듯 시누이는 그 족제비 같은 남자의 팔짱을 꼈고 그 젊은 여자는 제 남편의 팔짱을 깨다니. 두 커플은 서로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곧장 헤어져 각각 다른 모텔로 들어가는 게요. 아니에요. 저는 방금 전에 제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 손으로 입을 턱 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넋이 나가 있었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눈물을 왜 또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지 조치할 수 없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벅벅 문대가며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생각해서라도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놔야 한다는 마음을 먹으며 저를 다독이는 일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평소 남편답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밖에 나온 남편은 전화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전화하는데 누나, 우리 방금 나왔어. 아직 안 끝났어. 아니면 오류 먼저 서울에 올라갈까? 누나, 매운내 집으로 갈 거면 나도 그냥 희경이네 집으로 가려고. 거기 내 정도 다 있으니까. 아니야, 오늘도 준이 엄마한테 연락 와서 좀 불안한데 그냥 집으로 갈까?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누나, 얼른 나와 집으로 가자. 아무래도 조만간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 이놈의 여셨네. 지긋지긋하다. 다 늙어서 그냥 시어머니나 모시고 효도나 하라니까 바보 같은 자는 남편의 전화를 듣고서야 이제서야 끈질기게 잡고 있던 마지막 끈 하나가 탁 끊어지더니 비로소 그 어떤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간이 배영망덕한 두 남매는 사업자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어찌나 오해가 좋았던지 버젓이 아닌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남동생이 불륜을 앞장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저는 그들의 행복한 일탈을 위해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떠맡아줄 며느리이자 엄마일 뿐 전쟁받고 사랑받는 한 여자이자 아내로서의 전엔 남편의 가슴에서 드러내진 지 이미 어뢰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있을까요? 적어도 20년 가까이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적어도 남동생이 잘못을 하면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을 못 쳐도 시시하고 숨겨주다 못해 같이 장단에 맞춰 뒤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보다도 시누이가 더 인간 말종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발끝부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이를 갈고 있던 차, 남편이 전화가 끊기고 30분쯤 다시 화장이 다 지워진 시누이가 족제비 같은 남자 옆에 지점토 마냥 찰싹 붙어서는 어찌나 몸을 베베 끄고 있던지 보는 죄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나오자마자 아쉬운데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더군요. 우리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가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옳게 왜 그런다니?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알아보는 베트남 집은 알아봤어. 우리도 그 동네에 있을 거니까 너희도 거기로 와.
얼마나 좋아.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 엄마, 집만 팔리면 그 돈으로 평생 한국 안 들어오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대. 그지 자기야. 야, 네가 마누라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몇십 년을 공장에서 내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100세 시대에 남은 세월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느림에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얼른 엄마 너희 집을 보내고 집부터 빨리 정리해 올 캐만. 잘 단둘이 하면 되겠구만. 너는 올케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 이것들이 하다하다 해외로 떠서 새살림을 차리려고 하고 있었더군요. 사업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눈이 더니 가정도 뒤로 한 채 젊은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려고 그렇게 비행기 날개가 닳도록 베트남을 들락거렸구나 싶어 기가 찼어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가는구나 싶었고 그런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싶어 괘씸한 마음에 얼마 전 호신용품으로 준비한 3단봉을 들고 내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차례차례 방망이질을 시전해줬어요. 특히 이 모든 판의 핵심 중축으로 여겨지는 신호위를 보고 있자니 그건 상당봉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 손수 머리채를 붙들어줬어요. 물론 남편이 뜨던 말리려 재판을 제지하려 하기에 남편의 머리카락도 한눈큼 뽑아줬어요. 가족날에 몰래 자리를 뜨던 족제비 같은 남자와 남편의 새로운 사랑인 내연녀의 뒷모습이 보이기에 저는 길바닥에 내동댕에 처진 신우이와 남편을 뒤로 한 채 당장 차에 올라 그들이 타고 온 차가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죠. 그렇게 저는 제 눈앞에 내년 놈들이 줄지어 세워 이 사건의 모든 발단과 전황을 여실없이 핸드폰에 증거로 담게 됐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역시나 신우이였어요. 거친 앞두고 적적하고 심란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5살 어린 족제비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족제비 씨는 자칭 사업가로 10년 넘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신우이를 만났고 들어보니 자금이 더 베트남의 건물이고 땅이 묶여 있어 한국에서 쓸 현금이 없어 신우이가 그를 원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는 신우이가 준 돈에 남평생 갚겠다며 베트남에 함께 떠나자고 신우이의 마른 가슴에 불티를 태우게 됐고 신우이는 그와의 여생을 위해 제 몫생 옷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로 옷가게를 팔 수 없게 되자 제 남편은 끌어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베트남의 양말을 팔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겠다면 남편을 꼬셨지만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자 족제비 씨는 자신이 아는 동생이라며 지금의 내연녀를 데리고 왔어요. 남편 말로는 어찌나 사람을 녹이는 기술을 타고났는지 처음엔 자기들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어쩔 수 없었다며 흡수를 하더군요. 그렇게 족제비 씨의 설계에 갇혀버린 남편은 신흥의 의견에 합세해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을 빌미로 하여 시어머님을 설득하게 이르렀고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워낙 사업수간인 발던 터라 여시들에게 홀려버린 남매의 말이 쉽게 통하지 않고 있던 차에 저에게 딱 걸려버린 것이었죠. 저는 당장 이내 놈을 끌고 시댁으로 갔고 시어머니 앞에 줄지어 앉힌 후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냐며 노발대발 소리를 쳤다. 잠시 후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서류에는 신우이가 관리하던 옷가게의 명의가 저로 되어 있었고 시어머님이 관리하던 상가 중 가장 넓고 몫이 좋은 상가를 하나 더 주시며 나중에 손자들이 크면 주려고 남겨둔 거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집이 이 모양인데 애들이 나를 버려오겠냐며 내가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크면 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식들에 이렇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신우이에 대한 배신감과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컸던 터라.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막막하던 저에게 시어머님의 진심은 주신 서류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숙여 제 손을 잡고 남편과 신우이를 대신해 계속 사과하시는데 정말 이제 하마터면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은 물러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라며 저의 등을 떠밀어내 보내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올리브를 잡으며 찍어둔 동영상이 큰 증거가 되어 결국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집과 남편 공장의 집은 절반을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은 독하게 마음을 먹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작은 건물을 세워 카페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허둥지둥 정신이 없지만 매일 저의 땀과 노력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보람이 저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만 같아요. 이런 저의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님은 동네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화환을 보내주셨고 남편과 신호위반은 연을 끊었지만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정은 있던 터라 시어멜심에게는 종종 아이들 소식을 전하며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은 그렇게 절에 내보내식은 당장의 신호위는 맨몸뚱이로 내쫓아버렸고 남편은 당장 공장에서 사장직을 박탈해 시어멜님이 시아버지 뜻을 받아 살아가시는 동안 공장을 읽으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식들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길 바라며 내쫓자. 얼마 없이는 족제비 씨가 도망갔다며 시어머니를 찾아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문 앞에서 며칠을 빌었지만 시어머님은 눈 하나 껌뻑하지 않으셨고 결국 신우이는 숙식이 제공되는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시어머님 노예음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족제비를 따라 두 남매를 홀라당은 벗겨 먹으려던 전문 여시에게 마지막 100원 한 장까지 모두 털리고 나서야 저에게 용서를 빌겠다면 연락을 했지만 그날로 저는 바로 연락처를 바꿔버렸고 답답한 나머지 시어머니를 찾아 저희 아이들의 행방을 묻자 시어머님은 이제 와서 찾아가면 누가 받아주냐며 며느리는 뭐 배알도 없는 천치냐면 내쫓겨버렸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과 사이가 각별하게 좋지도 유별나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저 남이 가족이 되는 시간 동안 자연스레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눴던 것이 지난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 아니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남은 제 인생에 더 충실하려고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